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기체제에서 정책위 의장 역임하셨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셨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대선 전략사령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김 최고위원께 전국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죠. 영광 분위기가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광은 어쨌든 뭐 보궐선거는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사실은 4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좀 모였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 민주 세력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민주진영 내에서의 일종의 경쟁 뭐 이런 것으로 돼서 아마 언론에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될 선거인가? 라는 개인적인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속에서 관심에 초점이 됐고, 오늘은 그 전당대회 이후에 재판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최고회의도 한 번도 못했고, 또 이 호남 방문을 못했던 이재명 대표가 첫 방문을 하는 날이어서 저희로서는 또 의미도 있었고 또 관심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큰 뭐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희는 쭉 이렇게 흐름을 추적하면서 오늘 이후에 그간에도 뭐 일정한 우위가 있었는데 이 국면 전체의 변곡점이 한번 오늘 만들어질 것이다.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최고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주 세력이 소탐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기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신 말씀도 좀 그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사실 새미래민주당은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어떤 지금 현재의 민주개혁 진보 진영 내에 자기 정체성을 딱 두고 있다라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마치 뭐 못이 중한디 이런 것이 있는데, 못이 중한디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타격에 그야말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특히나 민주 세력 또 각 민주 진영의 각 정당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 진영 쪽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 호남 보궐선거에서 너무 전력 소비를 하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조 대표도 어떤 기사에 보니까 크게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야말로 사실은 진짜 지금 무엇이 크게 보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말씀하신 추석 마지막 날 간담회가 저희로서는 꽤 공을 들여서 분석한 것에 기초해서 몇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정권 교체의 초입에 있다든가, 향후 전망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절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력의 핵심임을 노출하고 표현하는 쪽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라든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 차별화를, 관철을 꼭 목표에 하지 않더라도 차별화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 회복
이게 불가한 국면으로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전망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심리적 정권 교체의 추세는 반등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대략 이런 한 몇 가지를 실제로 그냥 감이 아니라 여론조사, 그다음에 실제로 각종 이 채집된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흔히 구글 트렌드 뭐 이런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나름의 분석과 전망이어서 사실은 꽤나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저희로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이제는 판이 정말로 이 정권 교체, 심리적인 정권 교체를 국면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모두가 힘과 머리를 모아야 될 시점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하여튼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또 향후 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다시 영광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뒤지는 것도 나오고 박빙이다. 라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네 곳밖에 안 되는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게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도 현장에서 갖고 비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뭐 모든 보궐선거는 특히나 지금은 총선에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번 선거에 심판의 의미를 또 부여할 거냐. 제가 사실은 이걸 또 심판이라고 해야 맞나? 왜냐하면 이미 심판한 거거든요. 총선에서 심판했는데 네 군데 중에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서 절대적인 험지에 해당하는 강화나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에 실패했나? 일단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이 선거 결과와 이 정권에 대한 심판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선거의 결과가 득표율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부산과 강화에서의 득표율이 그 이전의 평균적인 또는 전반적인 야권의 득표율에 비해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의 국면에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결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전선이 그렇게 배치가 안 되고 호남에서의 전선이 부각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전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사실은 대선이 2년 후에 지방선거 전에 있을지 함께 갈지 뒤에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정도의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가는 전국 운영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고회의를 영광에서 한 것은 실제로 우리 당은 거대 정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가령 뭐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그 국회 운영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보궐선거 지역의 지도부가 뭐 또는 대표가 막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보궐선거 지역을 못 찾았고 해서 또 그렇고 또 통상적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전당대회 이후의 시기에 현장 최고회를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관례이기도 해서 그 중에 그러면은 보궐선거가 있는 영광 지역을 먼저 하자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이게 원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방심하다가 이 선거에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오면은 전체 진영의 어떤 태세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힘을 실어서 뭐 오늘 하루긴 하지만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그것은 뭐 굉장히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이기는 것이 오늘 대표가 표현을 작은 선거지만은 예. 이 선거에서 잘못되면은 이 민주당의 현재의 새로 출발한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좀 과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 저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1, 2차 공세로 나타났던 그 시기가 이제 결국은 법정에 가서 기각이 된 걸로 일단락이 한번 됐었고, 총선으로 이제 심판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2차 총공세가 저는 10월 말 11월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것을 향해서 법정 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이럴 때면 나타나는 다양한 틈을 타는 세력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는 허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것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향해 가지고 분열 운동을 자제해달라. 분노의 화살을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한테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2일이었나요? 페이스북에다가 김 최고위원이 네. 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네, 조국 혁신당 의원들 몇 분이 불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하신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기왕 이제 사실상 저를 지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오히려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예. 저는 사실은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동지 간에도 그렇고, 그런 걸 흔히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비적대적 모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의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서 분열 또는 분노, 별로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 전체, 그다음에 우리 진영 전체를 향해서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로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좀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분열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정치인, 특히나 야권 정치인은 이 독재에 대한 싸움과 동시에 내부 투쟁을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언어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이 너무 실리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굳이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로 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회가 있다면은 조국 혁신당 분들과 조국 혁신당의 큰 전략, 진로에 대해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일종의 정의당식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지도 않다. 지금 지민비조로 비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정당에서 적절하지도 않다. 게다가 그런 방식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가 장기 독자 생존을 지향하는 것인지, 임시적인 전술적 그 비례대표 의원 단으로서 존재하고 그 이후를 사실상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 과정 속에서 설정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 생각이 정리 안 된 데서 생기는 저는 근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을 묻는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이건 토론해야 될 주제인데, 해당 의원들 개별과 우리 조 대표의 생각은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현장에 가면은 그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어차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한 당이고 통합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즉 단순한 선거운동의 어떤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라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갈 것인가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생각되는 문제가 크다, 첫째.
두 번째로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적, 전술적 초점이 불명확하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쇄빈선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특검 이런 등등을 할 때 지역구라든가 이런 거에 큰 부담이 없는 오로지 그것만 하겠다고 등장하고 원내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집중력을 발휘해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집중력이 지금 흩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왜 저 역량을 저렇게 써야 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딱 즉자적으로 표현할 때 아유 지금이 저 지방의원도 아닌데 동네 선거를 할 땐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원의 폄하도 아니고 동네 선거의 폄하도 아닙니다. 지방의원도 중요하고 동네 선거도 중요한데 쇄빈선을 주창한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전혀 동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이 과연 지금 이 국면에 그것이 맞는 것일까?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게 얘기한다면 그 보궐선거 중에서도 호남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이제 큰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과연 전술적 초점이 맞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당에 관련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는 맞는 것인가? 저는 그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국면에서 고인물 이런 언어를 사용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사용한 겁니다. 게다가 부산에서 민주당의 후보에게 어차피 떨어질 후보라는 표현은 조국 대표가 직접 먼저 썼습니다. 두 가지 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부산의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그렇게 직접 얘기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 불참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사과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그냥 저는 심플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은 그 당 전체가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 어떤 이유로도 불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조국혁신당 정도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알게 됐으면 모든 정당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딱 정리하고 국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정도 되면 그건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근데 아직도 마치 제가 호남에서 경쟁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경쟁도 마음이고 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셔도 좋고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방이 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비판이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 당에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지역의 아침 그런 지역 활동을 이유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느낍니다.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당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상하기 시작한 당이라고 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이 없고 그거는 사실은 감각마비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이 저희가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비판하는데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 대표가 상찰하고 반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불참은 잘못했다. 부산에서 김경지 후보를 디스한 것은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이 정권 교체라는 어떤 열망을 위해서 지금 신경전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빨리 네, 한 가지 더 되기를,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빨리.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정도도 서로 얘기하고 지적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서로에 대한 상호 비판과 문제 지적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